퇴근 후 무심코 약통을 꺼내드는 당신의 평범한 저녁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통이나 감기 기운을 지우려 아무 의심 없이 삼킨 그 작은 캡슐 하나 말입니다. 만약 그 캡슐 안의 가루가 누군가 정교하게 채워 넣은 치명적인 독이라면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집니다. 1982년 가을 미국 시카고에서는 이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총도 칼도 납치도 필요 없는 아주 조용하고 무자비한 사륙이었습니다. 누군가 동네 약국 진열대에 노인 진통제를 몰래 건드렸습니다. 그 결과 7명의 이웃이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밀봉되어 나온 제품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미국 사회의 굳건한 상식이 단숨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살인자의 정체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없는 유령의 짓이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1982년 9월 말 시카고의 평온한 교회 마을이었습니다. 목이 아프다던 12살 소녀 메리 켈러먼은 부모가 건넨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소녀는 영문도 모른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날 우체국 직원이었던 선인 애덤 제이너스 역시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사망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중 누구도 이 두 건의 기묘한 죽음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급사와 선인의 급사를 같은 범주로 묶을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애덤 제이너스의 비보를 듣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애덤의 집에 있던 그 진통제를 나누어 복용했습니다. 그 약을 먹은 스탠리 제이너스와 테리사 제이너스마저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 가족에서 3명의 목숨이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결국 확인된 희생자는 모두 7명이었습니다. 12살 어린 소녀부터 35살 성인까지 그들의 삶은 접점 하나 없이 각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특정 원한 관계가 아니라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독을 뿌렸습니다. 이 무작위섬이 미국 사회를 가장 깊은 공포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보다 무서운 건 집 안의 약통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건넨 진통제 한 알이 살인 도구로 돌변한 겁니다. 아무도 범인의 표적이 아니었기에 역설적으로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거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의 위협 앞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사의 실마리는 의료진의 예리한 감각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던 끝에 모두가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캡슐 안에는 원래 성분 대신 치명적인 시아나칼륨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약에는 치사량을 수십 배나 뛰어넘는 양의 독이 숨어 유령처럼 도사리고 있었죠. 이 사건은 즉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전환되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시카고 전역의 매장에서 모든 타이레놀 제품이 썰물처럼 수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독극물 센터의 전화기는 비명처럼 울려댔습니다. 평소 수십 건이던 전화량이 하루 800건으로 치솟으며 시민들이 느낀 거대한 공포의 크기를 직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주 기묘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독이 든 제품들이 펜실베이니아와 텍사스라는 전혀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제조 공정의 오염이었다면 특정 공장에 흔적이 집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약들이 오직 시카고 매장에서만 죽음을 불렀습니다. 누군가 매장에서 약통을 가져가 캡슐을 바꿔치기 하고 다시 진열대에 몰래 두었을 가능성이 유력했습니다. 일상의 틈을 노린 평범한 악이었습니다. 거창한 장비나 조직은 필요 없었습니다. 시중 제품을 사서 손을 대고 다시 제자리에 두는 그 간단한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범죄의 기술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일상의 신뢰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서늘한 자각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은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중에 풀린 약 3,100만 병을 전량 회수하는 대규모 리콜을 단행한 겁니다. 비용만 1억 달러에 달했고 진통제 시장을 35%나 장악했던 절대적인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한 자릿수 점유율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는 대신 소비자 안전을 택했습니다. 이 결점은 기업 위기관리의 완벽한 교과서로 남게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수사국의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살인을 멈추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내놓으라는 제임스 루이스라는 사내의 협박자니였죠. 대중은 그를 유력한 연쇄살인범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공갈 협박으로만 처벌받았을 뿐 이 독살 사건으로는 끝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2007년부터 다시 사건을 파헤쳤고 2020년에는 최신 유전계보학 기술까지 동원해 증거를 재검토했습니다. 수천 점의 증거를 샅샅이 뒤졌지만 법적으로 사건은 여전히 미제입니다. 이름 없는 살인마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파괴력은 사회 심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할로윈 시즌 대중의 공포는 아력에서 사탕과 식품 전반으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약에 독을 넣을 수 있다면 사탕에도 넣을 수 있다는 끔찍한 연상작용이었습니다. 축제는 취소되었고 캔디 판매량은 20%나 증발해버렸습니다. 타이레놀 똑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제품을 향한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밀봉된 모든 소비재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비극은 세상의 제도를 바꿨습니다. 미국은 제품 변조를 무거운 중범죄로 처벌하는 연방법안을 즉각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약을 살 때 확인하는 은박시린과 뚜껑의 안젤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1982년이 남긴 참혹한 상처 위에 세워진 방벽입니다. 범인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도구를 가장 끔찍한 살인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유령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약병의 범인을 의심스럽게 쓰다듬습니다. 이 비극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인마의 잔혹함이 아니라 범행 도구의 지독한 평범함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뒤틀린 증오인지 혹은 끔찍한 장난인지 모를 듯한 아디가 미국 전역의 평온한 약장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절대적이었던 믿음은 그렇게 붕괴되었습니다. 1982년 시카고 타이레놀 똑살 사건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범의 얼굴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이 지독한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심코 새해병의 비닐을 뜯고 범인을 확인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은 어느 이름 모를 살인자가 남긴 가장 소름 끼치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